이거 제가 볼 때 일단 두 가지가 의심이 됩니다. 고혈압과 또는 이제 저혈당. 우리 친구들하고 낮술 한잔 하고 탄수화물을 못 먹어서 당 쇼크가 온 거네요. 올 수 있다. 예, 그러고 이 작가도 그렇고 이제 사실 재미있는 거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자, 오늘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양정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맘대로 와가지고 우리 교수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전 미술 프로그램 MC 고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썼겠습니다. 네. 몇 번째 하시겠습니까? 계속 첫 번째. 첫 번째. 아하. 하나, 둘, 짜잔. 아주 유명한 김홍도 선생님의 서당도. 예.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렇죠. 표정이 다 다르고 얘 울고 있지 똑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 이 그림도 이제 단원의 이제 풍속화첩에 나오는 작품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요. 서당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뭐 초중등 교육을 책임졌던 거겠죠. 이 그림도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이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문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교육이 이제 보편화된 그런 세계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그 전까지 미술이 담는 스마트폰? 탭이네, 갤럭시. 좀 제출하라고 쓰지 마. 패드로.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그림은 이제 사실은 김홍도 선생님의 능력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네요. 그 구도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짠 거죠.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다 보고 있고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회초리를 맞았는데 애들이 다 웃고 있잖아요. 구도를 아주 잘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가장 큰 킬포는 꼬마예요. 저도 방금 물어보려 얘만 얼굴이 없어. 요게 이제 이게 김홍도 선생님이 어떤 능력이냐면 요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림 한번 가려놓고 보세요. 이거 없으면 그림이 그냥 그냥 잘 그렸구나 하지만 이 꼬마가 들어가면서 이 그림이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꼬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꼬마랑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화령정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요 하나를 그림을 딱 넣으면서 그림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 꼬마가 자세히 보면 온몸이 떨리고 있어요. 그렇네. 그래서 뭐 이거 맞는 거 보고 무서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보통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조금 하니까 우리가 웃을 때처럼 웃는 모습으로 추적을 많이 하죠. 뭔가 의미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 미술에서 똑같은 작품이 있어요. 얀 스텐이 그린 게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는데 거기에도 어떤 꼬마애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꼬마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요. 근데 이게 얀 스텐의 그림에서는 웃는 아이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고 김홍도 선생님이 한 수 위인 거죠. 딱 뒤집어 뒷모습을 상상하게 하게 하는 거야. 예. 선생님,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색이 없어요, 그림에? 우리나라는 좀 채색화 전통이 조금 약하죠. 왜? 아마 보시면은 우리는 수묵으로 다 모든 걸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 영역 추출하거나 이런 기술이 그런 없어서. 그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림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서화로 하나로 봐서 재료도 통일시켰던 글 쓰는 재료를 이용해서 물론 이때 채색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채색화는 아무래도 불화라든지 종교회화나 이런 쪽에 더 많이 쓰였고 그렇네.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흑백 사진이 더 예술적인 그런 걸로 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하긴 뭐 천수 가늠도 이런 거 보면 색이 엄청 화려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채색화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머. 너무 재밌다. 채색이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조금씩. 미술상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렇게 재밌는 거를 좀 알리고 싶은데 너무 재밌어. 요거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네요. 진짜. 만화적인 표현도 재밌고, 그죠? 이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왜 김홍도냐? 이렇게 그려낼 줄 아는 거예요. 야, 이걸 하나로 표현을 다 진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고. 서당의 분위기를 이거 하나로 완전히 술 드시다가 잘못 느꼈네. 손 비하하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야. 이야, 요거 나왔네, 요거네.
네, 맞습니다. 아, 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제가 요걸로 개그맨 시험 쳐가지고 붙었거든요. 진짜예요? 인생작이네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셨죠? 이게 제 역할이었고요. 이게 아마 이정수 씨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 작품은 뭐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면 그 전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미켈란젤로 왜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를 3대 그걸로 뽑는 르네상스 때 거장이라고 부르죠. 예. 누가 형이에요? 다빈치? 다빈치가 52년생, 52년생. 미켈란젤로 75년생. 7호. 치로 나보다 세게 났네? 예, 그리고 이제 라파엘로가 83년생이에요. 아, 그런데 이 셋이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서로 잘 알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회화적 결투를 벌여요. 회화적 결투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제 뭐 그림 실력을 다투는 거잖아요. 복면 회화 이런 거 했었나? 거의 그렇다고 보실 수 있어요. 둘이 활동하던 그 도시가 피렌체. 그 피렌체 베키오궁 대회의실에 한쪽 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한쪽 면은 다빈치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구경하냐야? 정말 잔인하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요? 그 그림이 실제로 진짜 완성이 됐다면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매치가 빅매치면 무승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림은 있어요? 밑그림만 남아있어요. 왜 관둬진 거예요? 이게 약간 두 사람 다 부담이 있었는지 그렇지, 부담되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업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시간을 거의 다 소진하고 미켈란젤로도 이제 드로잉 열심히 하고 있다가 로마에서 교황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 교황님한테 갈게요 하면서 빠진 거예요. 부담됐던 거죠. 야, 아쉽다. 다빈치 그림은 거의 그려졌던 것 같은데 문제는 재료를 새로운 걸 쓰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이렇게 손상이 가갖고 재제작을 한 거로 되면서 그림이 사라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화가예요? 아니면 조각가예요? 아니면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조각 훈련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 내가 선생님 나 그거에 꽂혔나 봐. 그 피에타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봐야 된다. 정면에서 보면 예수의 얼굴이 안 보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 천지창조를 본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작품은 가서 보시면 섬뜩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까마득한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보이긴 보여요. 이게 높이가 20m가 넘어요. 밑에서 위에를 보면 20m예요, 20m. 몽골 사람이나 보겠네. 근데 이 그림이 잘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그림이 엄청 큰 그림이에요. 제가 가끔 대중 강연할 때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몇이 될 거냐고 물어봐요. 아, 이 키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도 하나 뭐 개그. 예, 그럼요. 아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담한데요. 되게 아담하게 그려. 그거는 겸손하게 그린 거죠. 귀한 분 모셔놓고 이런 아담 개그를 키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담이 일어나면 키가 몇이냐? 얼마나 크긴지 가늠이 안 되네. 20m면은 7층 높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다 보여야 돼.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선생님? 아담한테 이제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 예. 그러면 이분은 어디세요? 이분은 그 다음 장면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창세기 이야기가 그 천장 위에서 펼쳐지는데 아,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 얘기예요. 총 9개 컷이 나와요. 이게 거의 중간에 해당하고 처음에는 이제 빛과 어둠부터 이게 쭉 만들어 가시다가 노아의 방주로 끝나는 대서사시가 위에 펼쳐져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래서 잠깐 그 천장 크기나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그냥 일로 직전에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저는 이 부분만 천지창조라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럼 이 부분만 또 이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아담의 창조. 아담 창조. 아담하긴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이 작가는 조각가예요, 화가예요. 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천정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일단 프레임을 넣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조각 이전에 건축이 먼저 들어와요. 와, 천재네 진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누워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이 그림이 엄청나지만 막상 가서 보시면 5분도 감상 못해요. 왜? 목이 아파서? 그렇겠다. 우와 하다가 야 조금 이따 빨리 갑시다, 목 아파서.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게 1508년부터 12년, 뭐 13년까지 그렸으니까 5년 동안 그렸거든요. 되게 빨리 그렸다 그래도. 그래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놀라운 거는 규모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데 생각보다 이 정도면 제작 기간이 짧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렸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그리는 기법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냥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회반죽 바르고 고날 아주 정해진 만큼만 그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누워서 그렸을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떨어지나? 아니. 서서 그린 거 맞아요. 아. 높이 발판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밀면서 그 위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몸이 망가졌죠. 허리 디스크. 뭐 맨날 몸을 뒤로 빼다 보니까 자세가 비틀어지고 머리 뒤가 허리 뒤에 가서 붙어버렸다라고요. 너무 같다. 근데 실제로 그 정도로 몸한테 가혹한 조건에서 그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입을 다물 수가 없거든.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물감이 입안으로 들어와서 창자를 타고 들어가서 맨날 소화불량에 빠졌고 물감이 눈에 들어와서 실명 위기에 빠지게 돼요. 거의 몸을 불살랐네. 네, 이거는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조금 안 좋아서 제자들을 잘 안 쓴 거로 되어 있어요. 거의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 거죠. 이거 누가 의뢰했어요? 이 시스나 예배당은 공간 자체가 위대해요. 교황의 예배당. 아하.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피렌체에서 다빈치랑 결투하고 있을 때 불러갖고 본인의 무덤을 제작해달라고 했다가 그거 프로젝트는 잠시 보류하고 이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걸 업보한 거예요. 야, 그러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대결 중에? 로마로 오신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부르는데 그걸 마다하겠어요. 지금 문득 진짜 단 한 번도 난 그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다 근육질이야? 그 당시에? 그 완전 무슨 햇싸고 뭐 그러니까 며칠 먹고.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은 고전미라는 거예요. 고전이요?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미의 기준은 젊고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저 혹시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 정도 근육 만들려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이런 팔뚝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좀 댓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달아주시오. 어깨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몸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왜? 완벽함. 신이 자신의 모습을 담게 만든 거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작게 그렸어요? 겸손함이라니까요. 겸손함. 그러니까 이게 고환이 이렇게 축 처진 걸로 봐서는 지금 되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추울 때가 우리 남자들이 좀 쪼그라드는데 그건 너무 겸손한데? 다윗상도 그렇고 미켈란젤로가 스스로 절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저는 이 여자분이 계속 보였는데 저기 시기 질투의 눈빛이잖아요. 뭐 아담 이브를 먼저 상정해서 그렸다는 설도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 전체적인 창조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인간의 DNA랑 너무 똑같아요. 내가 방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뇌 같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고 미켈란젤로가 창조주를 인간의 뇌로 생각했다는 서열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미술학의 재미네요. 재미죠. 예. 미켈란젤로가 이러한 미술을 그린 다음에 이제부터 그림의 중요한 영역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성 누드를 완벽하게 그리는 자가 화가가 되는 거죠. 왜 이제 미켈란젤로가 중요하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남성의 움직임을 이렇게 어느 각도에든지 잘 그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미술대학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라이프 드로잉이에요. 남성, 여성 누드 드로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드로잉 하는 전통을 만든 거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화가가 되는 건데 제가 오늘 뭐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제가 정영돈 씨 옛날에 찍었던 그 풀바지의 점심 얘기할 때 마네가 이 자세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마네가 왜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았냐면 이렇게 완벽한 몸을 그린 게 아니라 엉성한 몸을 대충 그렸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마네가 이렇게 안 그려도 된다라는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 작품 했으니까 두 작품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더 걸릴 텐데요. 어렵게 모셨으니까. 완전 집중력이 제가 나이가 환갑이 이제 저기
급하게 빨리. 네, 종류가 제로인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두 개만. 양쪽. 양쪽. 첫 번째. 오! 아, 저 이 작품 알아요. 가서 봤습니다. 클림트의 키스. 예. 근데 이게 왜 유명한 작품인지 저는 사실 보면서도 좀 너무 이상해. 아니, 비율도 안 맞고. 그러네. 이 시대가 오면서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남성, 여성 누드를 그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예, 여기가 언제입니까? 1908, 9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요 그림하고 나란히 놓으면 좋은 그림이 있어요. 피카소의 그 실험적인 아비뇽의 처녀들. 그 같은 시대 작품이에요. 왜냐면 그 같은 시대에서도 피카소는 실험으로 간 거고 나름대로 이거는 우리가 방향을 정하자면 아르누보 계통이 좀 더 가까워요. 아르누보는 불어로 그냥 신미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이 장식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곡선 이런 거 밑에 보면 이게 절벽에서 남녀가 치명적인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아, 절벽이구나. 절벽이에요. 예. 근데 절벽 보시면 온갖 꽃으로 다 장식되어 있잖아요. 말도 안 돼. 비현실적이고 이 남녀도 둘러싸고 있는 이쪽에 가운으로 덮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온갖 형형색색의 색유리나 이런 것들이 박혀 있어요. 예.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기말의 그 화려함이나 몽환적인 세계를 잘 표현한 거죠. 이게 그려진 지역이 아까 직접 가서 보셨다지만 비엔나 아니에요. 비인. 프로이드의 세계잖아요. 정신 분석 심리학의. 그래서 이제 몰입적인 좀 치명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어떤 비인 분위기 속에서 보면 이런 게 잘 느껴지죠. 아니, 목을 너무 돌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키스가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살인 미수인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진짜 이 절벽이라는 게 이 절벽 끝에 어머, 다리가 어머. 살짝 걸쳐 있잖아요. 어머, 야, 나 이거 정말 위태로운 사랑을 치명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클림트를 설명할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옛날에는 그래요. 요즘은 조금 좀 다르긴 한데 대학생들이 미대를 갈 때 1학년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얘기할 때는 고자 들어간 분들을 좋아하셨어요. 고갱, 고야. 고승우는 어떻습니까? 고승우 변호사는 어디봐.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미술을 처음 봤을 때 이분들의 그림들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졸업할 때 누구를 좋아하냐라고 얘기하면 클림트가 많이 나와요. 왜요? 이게 약간 젊은이의 감성들하고 되게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느낌, 그 위태로운 사랑에 대한 어떤 속에서도 몰입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들이 완전히. 근데 이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보면 약간 좀 아프리카 쪽 느낌도 좀 있어요. 백인과 흑인의 사랑.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왜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피부색이나 이런 거로 봤으면 그렇게 다크하지도 않아요. 아니, 그건 좀 다크한데 왜? 근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해. 왜 유명해져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초딩 그림 같잖아요. 그러니까 클림트는 이 작가의 필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이 작가가 이제 이게 후기 양식인데 전기 양식은 아주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요. 이 작가가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엔나의 오래된 극장이 이제 허물고 새 극장을 짓는 거예요. 이제 사실 마지막 공연을 하잖아요. 마지막 공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공연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을 그렸어요. 소위 말하면 그 당시 비인의 셀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상화로 어느 정도로 정밀한 필력을 과시할 수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한 예인데 그 당시 비엔나 사람들은 거기에 나도 좀 불러달라고 클림트한테 부탁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몽환적인 세계로 넘어가요. 아니, 뭐 정신적으로 좀 불안했나? 아마 동생이 죽고 동생도 화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림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클림트의 황금 시대가 열리죠. 이제 그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키스죠. 아니, 그러니까 야, 솔직히 니네, 일단 너부터 이거 잘 그렸어? 솔직히. 느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느낌 같은 느낌이 있죠. 네. 너는?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게. 수성아, 너는 어땠니? 그 약간 아니, 솔직히. 이거 그냥 막 이렇게 어디서 오려붙이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이 그림이 쉬워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플랫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미켈란젤로부터 그림이 조각처럼 튀어나오게 그렸거든요.
이 작가는 그런 데에는 최고의 작가였는데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고 실체감 있는 그림을 포기하고 이렇게 장식적으로 플랫한 그림들을 그려요. 왜요? 이게 더 쉽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쉬운 거지만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런 풍을 창시한 건가요? 요거를 여러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창신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었죠. 또 다른 비슷한 그림을 또 그린 작가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야, 나 잠시만요. 너 어떤 느낌? 다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봐. 무슨 느낌? 사실 그러니까 예술을 어떻게 딱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냐 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작품들 있잖아요. 구겐하임도 갔다 오고 오르쉐도 가고 뭐 다 했는데 별로 큰 느낌이 없더라고. 나는 저는 그거 진짜 놀랬거든요. 메트로폴리탄에서 고위의 해바라기를 보는데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감정 같은 것들이 그 작품하고 잘 맞았을 수도 있긴 한데 해바라기 충분히 그런 그림이고요. 이 그림도 충분히 그런 그림이죠. 특히 이제 뭐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세대들한테는 어필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런 위험한 사람이셨습니까? 뭐 그 사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이 작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절벽에 걸쳐 있어. 그랬으면서도 치명적인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이 작가가 좀 놀라운 거는 어느 순간에 이 작가가 이탈리아 라베나라는 곳을 갔다 오거든요. 뭐 모자이크라는 기법에 있어서는 세계 독보적인 곳이에요. 지금은 일본이 독보적이잖아요. 모자이크는 모자이크. 일본하고 관계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제로 모자이크는 가서 보시면 중세 모자이크예요. 기독교 미술에 뭐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는 이제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빛만 가해져도 이 그림이 스스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느낌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이 그림이 보이는 이게 그냥 물감도 있지만 여기에 유리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금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 장식성이 되게 강하죠. 원래는 이런 것들은 억제되어야 하는 건데 이 작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스스럼 없이 정말 환희를 느껴지게. 이 작가가 실제로 그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회화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도 키스가 등장해요. 이 작가는 원래 이제 최고의 어떤 순간에 오면은 남녀의 포옹, 키스를 주제로 하는데 이거를 독립시킨 작품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쁨과 환희를 모든 재료를 이용해서 아낌없이 표현한 작품. 근데 왜 절벽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했을까? 야, 그게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렇죠. 예. 자, 양정무 교수님과 하는 미술학 1부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것도 안 건질 수 없죠. 어허. 짜잔! 이야. 뭉크의 절규죠. 예. 대단한 작품입니다. 예. 아, 이게 왜, 그러니까 나 솔직히 나 또 얘기하는데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럼요. 이게 우리 진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그래서 해골 하나 그려. 해골 망가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미술학적으로 한번 순수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클림트랑 같이 보시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 시대가 비슷한가요? 네, 시대가 비슷해요. 이게 빠르긴 한데 이때도 이제 소위 말하면은 형태들이 다 물렁물렁하지. 곡선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들이 전 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사진 같은 그림 아니잖아요. 다 이제 사진에서 벌어져서 전 작가가 이 자기의 느낌을 강하게 살리면서 그린 그림. 약간 심령사진 것처럼. 이 그림은 훨씬 더 강하죠. 이 작가가 이제 요 그림을 그렸을 때 전후에서 자기가 남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늦게 친구 둘하고 실제로 이 친구 둘이 있는데 아, 이 친구예요. 얼굴이 있네. 그리고 이제 거리를 걷다 보는데 그렇네. 거리네. 그 이제 다리 난간도 보이죠. 그런 예. 중요한 거는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전체 주변이 피피스로 물드는 그런 공포심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약간 저혈당일 수도 있어요.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경험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한 뭉크를 누군지 잘 몰랐었는데 이 그림 그릴 때 나이가 좀 있었죠. 그분이 1860이니까 이게 30대 초반의 그림이에요. 30 초반이요? 이거 제가 볼 때 일단 두 가지가 의심이 됩니다. 고혈압과 또는 이제 저혈당. 약간의 그 초기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친구들하고 낮술 한잔 하고 탄수화물을 못 먹어서 당쇼크가 온 거네요. 올 수 있다.
예, 그러고 이 작가도 그렇고 이제 사실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비슷하게 보면 이 작가도 이제 중세 기법으로 돌아갔거든요. 이게 이제 모자이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근데 모자이크는 어떤 기법이에요? 모자이크는 지중해 가면 이해가 돼요. 그게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타일 같은 거 붙이면은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게 이제 조그만한 돌을 붙여서 만드는 그림이에요. 아, 목욕탕. 예,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공교롭게도 이 작가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화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템페라라는 중세 회화 물감을 주로 쓴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다른 파스텔이나 이런 연필, 분필 같은 걸 입혔죠. 그래서 가장 리얼하게 그릴 수 있는 재료를 둘 다 포기한 거예요. 이 작가는 모자이크를 차용했고 이 작가도 중세 회화에서 많이 쓰던 에그 템페라로 물감을 써서 기본적으로 그림이 차고 아주 날카롭게 더 다가오게 재료부터 조금 더 독특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작가가 어느 나라 출신이면 노르웨이 출신이거든요. 노르웨이가 그 산악 지형 중에 특이한 게 이제 피오르라고 해서 이 피오르가 옆에 펼쳐 있어요. 그 배도 보이죠. 배도 있고. 우리가 또 뭐 북유럽 하면은 그 노을이잖아요. 그래서 뭐 백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늘부터 모든 세계가 이 작가의 말대로 핏빛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서 오는 이 불안감들 있잖아요. 이 그림의 모든 것들을 뭐 자각한다고 할 정도 이 금속성의 느낌도 주는 이 달인 난간. 아주 불안하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이 것들이 이 작가의 느낌들을 갖다 더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당쇼크? 당쇼크인지 이게 뭐 고혈압 느낌인지 이거에 의해서 형태가 다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근데 뭉크 자꾸 죄송한데 이분 오래 못 사셨죠? 이게 놀라운 거는 뭐 뭉크가 사실은 아버지가 군의관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퍼 미들 클래스 출신인데 불행한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5살 때 있고 10대 때 자기를 돌봐주는 그 누나가 또 죽어요.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좀 아파요. 멘탈 이슈가 있었네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은 골골백세하세요. 아, 그래요? 100세까지는 아니고 거의 8, 90세까지 사셔서 노르웨이 국민 작가예요. 심지어는 이분은 그 스페인 독감도 이겨내세요. 치사율 높다네. 사실은 이분은 죽음이 자기의 항상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다 아프고 죽고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스스로 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회화적으로 만들었고요. 이 작품이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 중에서 요즘은 또 뭐 어쩐지 모르지만 대학교 기숙사에 가장 많이 붙여 있는 그림 중 할 때 이 그림이에요. 그거는 왠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제 이분도 북유럽 분이잖아요. 북유럽은 좀 이 약에 좀 관대하니까 약했을 때의 느낌이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보여줄 때 이게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표준적으로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이렇게 리얼하게 공포심 있게 보여준 작품은 없다라는 거죠. 현대미술하고 이제 프리모던, 현대 이전의 미술의 차이점이 뭐냐면 작가의 해석 역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만해가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그려도 된다는 자신감을 준 첫 번째 그림이었고 이 그림도 이전에는 형태를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혼나지. 예, 이것도 이거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죠. 아, 그렇죠. 아, 기존의 그런 시선들을 과감하게 작가의 느낌을 살리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 미술이 난해해졌어요. 왜냐하면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작가의 느낌을 우리가 또 복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진 건 맞아요. 현대 미술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이거 진짜 그림이 여기 없지만 뭐 이런 그림 혹시 아세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이게 왜 미술이냐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 그림의 끝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역사상 이 그림이 끝나고 나면 더 화려한 세계가 오고 기계 문명이 뭔가를 인간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나서 모든 20대, 30대들이 깡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이 모든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그린 그림이 순수 조용으로 가죠. 이런 전통, 이런 이야기 그림들 이것들이 인간을 다 헛된 희망으로 잘못 인도했다라고 그 작가는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인간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다시 잘 공부했고 재밌는 건 이 그림은 이 작가는 수직 수평으로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친구랑 싸워요. 그 친구가 대각선 썼다고. 근데 이 작가가 처음에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요. 몬드리안. 여기서 갔다가 여기로 가요. 이렇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느낌대로 그리고 이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언타이틀드. 네, 그렇게 돼버렸네. 제목 없음. 그렇게 돼버렸네. 당신 맘대로.
지금 여기 그 마우스 패드만 해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비슷한 모자이크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클림트가 이 사람 혼자만이 한 게 아니라 이걸 건축에서 비슷한 훈련을 한 사람이 가우디예요. 가우디에 보이는 이런 곡선이라든지 그 깨진 도자기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도자기 작품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네. 나 갔다 시간으로 왔어. 똑같아요. 비슷한 걸 동시에 고민해요. 생각보다 미술이라는 게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시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그림만 보다 보면 이런 그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같은 그림이 더 맑고 깨끗하게 다가올 수 있죠. 이 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 다음에 다음에. 아, 너무 재밌네, 미술. 재밌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 제목 없음 TV 양정미 교수님 1편. 1편. 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정말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냥 오면 된다고 하길래 뭐라도 갖고 오려고 해서 이것저것 얘기거리도 가져왔는데 예, 정말 그냥 오면 되긴 되네요. 예. 예. 근데 선생님 안에 다 있잖아요. 아이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 하면 있잖아요. 교수님의 틀이 오늘 또 깨지면서 예술적으로 또 확장이 됐어요. 진짜로. 제가 원래 방송에서 안 하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 진짜. 다음에 또 한번 언제쯤 괜찮을까요? 제가 방학 때마다 올 수 있어요. 방학이 언제부터죠? 7, 8월? 그러면 7월, 8월 양정모 교수님 특집. 여름방학 특선. 네, 여름방학 특선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이렇게 모아놨다가 양정미 교수님 다시 모실 때 그것도 좋겠네요. 예.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양정미 교수님을 모시고 재밌는 미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